저는 오미라입니다.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델이었죠. 아버지 오태주는 1959년생으로 젊은 시절 해외에서 주목받은 배우였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적었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어머니 한수지는 1964년생입니다. 2002년 제가 13이었을 때 일어난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백혈병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는데 어머니는 한참을 울고 계셨죠. 저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냥 방에 있었습니다. 밤늦게 부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복도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소독약과 종이컵, 얇은 담요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냄새죠. 처음에는 그냥 병원 냄새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냄새가 두려움의 냄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종교 모임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기도가 답일 거라 믿으셨거든요. 동네 교회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모임으로 옮겨 다니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원에 가시고 저녁에는 집회에 참석하셨죠. 집에 돌아오시면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낫게 해주실 거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러 나가시면 저와 동생 민석이에게 말씀하셨죠. 엄마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촬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스케줄을 소화하셨어요. 몸이 힘들어 보이는데도 메이크업을 받고 카메라 앞에 서셨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일상이 약이라고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병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이던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동생 민석이도 중학교에 입학했죠.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꾸준히 치료받으셨고 어머니는 꾸준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에 다녔어요. 아버지의 병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2006년 겨울 드디어 그 소식이 왔습니다. 완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몇 번이나 설명해 주셨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현실이 됐죠.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뻐서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셨는데 냄비 뚜껑이 탁탁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소리는 희망처럼 맑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기쁨 뒤에는 늘 계산이 따라온다는 거려. 기적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 기적 뒤에 남은 비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우리 집의 다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완치 이후 어머니는 모임에 더 깊이 빠져드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기적을 지키려면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고 믿으셨거든요. 헌금 액수가 늘어났고 증언 모임에도 자주 나가셨습니다. 새벽 모임은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죠.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집안일도 모임 시간에 맞춰서 하셨고 저희 학교 일정도 모임을 우선으로 조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완치의 기쁨이 워낙 컸고 어머니의 믿음을 존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목록이 길어졌죠. 이름, 금액, 날짜가 적힌 메모들이 집안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이모네, 고모네, 교회 친구들, 심지어 이웃까지 돈을 빌리셨습니다. 이유는
항상 비슷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곧 갚을 수 있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진심으로 믿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요. 2007년 봄,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체납 고지서와 압류 예고장을 들고 온 거였습니다. 체납, 압류라는 짧은 단어들이 현관 앞에 나뒹굴었어요. 그 종이들이 우리 집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종이들을 받아보시고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화를 내셨다기보다는 어깨가 꺼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헌금이 어느 정도인지, 빚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다 아셨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달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학비, 월세, 교통비를 모조리 적어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었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중퇴라고 써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존이라고 읽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결정했습니다. 이름을 숨기기로요. 오태준의 딸이라는 말이 저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망치기도 할 테니까요.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사무실 건물을 돌면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서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했죠.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무너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때의 종소리는 경보처럼 들렸어요. 멈추지 말라는 신호였죠. 19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로필을 만들 때 성을 지웠어요. 오미라가 아니라 그냥 미라로만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첫 화보 촬영은 떨렸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었어요. 사진작가와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저를 둘러쌌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첫 피팅에서는 옷이 맞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너무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제 피부색에 안 맞거나요. 스타일리스트가 핀으로 이곳저곳을 조정해 주면서 말했어요. 몸매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요. 첫 탈락도 금방 경험했습니다. 오디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는데 제 차례가 되니 금세 끝났어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이 세 가지가 빠르게 돌았습니다. 화보, 피팅, 탈락의 반복이었어요. 런웨이에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보폭이었어요. 길게 내딛지 않기, 호흡을 짧게 나누기, 시선은 흔들지 말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기술이라는 걸 알았죠. 몇 달 후 드라마 단역 제안이 왔습니다. 대사는 몇 줄 안 됐지만 너무 기뻤어요. 스태프들의 이름을 외우고 대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특히 대본에서 휴지부를 찾는데 신경 썼어요. 말보다 침묵이 남는 지점들을 노트에 표시했죠. 촬영 현장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고 조명이 계속 바뀌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구석에서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달래려고 대사를 중얼중얼 외웠죠. 그 무렵 동생 민석이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석이는 1991년생으로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휴학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자기도 일을 해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이는 아버지 오태준에게 공개 편지를 썼어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신문에 실렸어요. 유명 배우의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기사였죠. 편지가 나간 후 집 전화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인터뷰 요청, 사실 확인, 추가 취재 등등.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침묵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어른의 침묵은 이미 선택을 마친 사람의 표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었죠. 그해 겨울,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파리 패션쇼에 설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한국 모델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파리행 비행기에서 내내 떨렸습니다. 처음 가보는 외국이었고 처음 서보는 국제 무대였거든요.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프랑스어로 말하는 걸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백스테이지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모델들이 분주하게 옷을 갈아입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또 종소리가 났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왜인지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리듬처럼 들렸죠.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저를 격려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런웨이에 나서는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조명이 눈을 찔렀고 관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걷는 속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대로 했죠.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어요. 24이 되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아침 드라마 주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전국이 보는 시간대였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프로그램이었죠.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단역이나 모델 일과는 차원이 다른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회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였죠. 상대역은 강현우였습니다. 1988년생으로 저보다 한 살 위였어요. 예의 바르고 집중력이 좋은 배우라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첫 대본 리딩에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첫 리허설부터 박자가 맞았습니다. 서로의 호흡을 금세 파악했고 대사 주고받는 타이밍도 자연스러웠어요. 연출자도 만족해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좋다고 이 작품이 성공할 것 같다고 말했죠. 현장은 정말 한 팀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촬영했는데 지치기보다는 즐거웠어요. 스태프들도 친절했고 다른 배우들도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첫 주에 10%를 넘었고 몇 주 후에는 20%까지 올랐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명동을 지나는데 전광판에 제 얼굴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드라마 광고였어요. 실제로 보니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고 제게 시선을 주는 것 같았어요. 연말에는 대형 시상식 무대에도 섰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걸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뒤에도 관객들의 잔상이 눈에 남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응원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빚이 된다는 거려.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주간지에 사진이 났습니다. 현우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는데 기사로는 열애설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숨지 않았습니다. 사실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촬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선남선녀라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속 커플이 현실에서도 이어졌다며 좋아했어요. 제 휴대폰에는 축하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팬들도 업계 관계자들도 모두 응원해줬죠.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계의 소리였어요. 너무 달콤한 건
오래 두면 상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행복이 클수록 그 뒤에 올 시련도 클 거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25의 작은 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아버지 오태준이 참석하셨습니다. 현우가 여러 차례 다리를 나서 관계를 회복한 후였어요. 아버지는 축하해 주셨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딸의 결혼을 기뻐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 한수진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드렸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나 봅니다.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결혼 후 신혼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현우는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집안일도 함께하고 제가 피곤하면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청소하는 일상이 좋았어요. 이듬해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는데 아기가 둘이라는 걸 알았을 때 현우와 함께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임신 기간 동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쌍둥이라서 더 신경 써야 했어요. 촬영 스케줄도 줄이고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은 피했습니다. 현우가 많이 도와줬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유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어요. 낮과 밤이 뒤섞였습니다.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무렵 어머니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던 일인 소속사 문제였어요. 제가 독립하겠다고 하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거였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금액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더 큰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번 돈 상당 부분이 어머니의 종교 모임으로 흘러갔다는 거였어요.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어머니가 관리하던 돈이 헌금으로 쓰였던 겁니다. 몇 년간 모른 채로 있었던 거죠.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너무 순진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진작 확인해보지 않았을까 후회됐죠. 법원 복도는 춥고 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몇 달 이어졌어요. 갓 태어난 쌍둥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소송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합의로 끝냈습니다. 법정까지 가서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거리를 정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쌍둥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작은 손을 잡으면서 내일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름을 숨기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이름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는 아니었죠. 여전히 그 이름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했어요. 몰입을 위해서 작업실이 필요하다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배우들이 작품에 몰입하기 위해 개인 공간을 만드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기간을 한정한다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업계에 떠도는 풍문을 알고 있었거든요. 작업실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어요. 현우에게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게 미안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작품에 대한 열정을 이해해달라고, 진짜 필요한 거라고 설득했어요. 저는
불안을 삼키고 한 가지 원칙을 깼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걸 말이에요. 어느 날 밤 현우가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화면을 보니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서연. 1998년생 신의 배우였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행사 사진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레스 자락을 정리하고 있는 유서연의 허리에 현우의 손이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 각도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우가 샤워에서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유서연이 누구냐고, 왜 이런 사진을 보내느냐고요. 현우는 당황하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다시는 없을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만삭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배가 둥글게 나와 있었어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집을 택했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분명한 온도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억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사과했고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종소리는 조용했지만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여름밤이었습니다. 현우가 잠든 사이 직감이 저를 깨웠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떨렸고 또 같은 이름이 보였어요. 유서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우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어요. 보고 싶다는 문장과 함께 사진이 있었고 짧은 웃음 표시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현우를 깨워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현우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침이 되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디선가 소문이 났나 봅니다. 현우와 유서연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현우는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현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는 위자료를 포기한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말렸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현우가 물어봤어요. 왜 위자료를 포기하느냐고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약금이 클 거고 아이들의 생활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요. 양육권만 확실히 가져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말렸어요. 너무 관대하다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걸 왜 포기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을 끝낸 상태였어요. 평온의 가격은 가끔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걸 지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이 성립된 후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쌍둥이들은 숙제를 끝내고 있었어요. 큰아이가 작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엄마라는 말 대신 책상 위에 연필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걸로요. 그 작은 배려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불을 낮추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얼마 후 현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업계를 완전히 떠났다는 거였어요. 산속 오두막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죠.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좋은 기회를 다 버리고 왜 그러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현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짐을 쌌어요. 한국을 떠나 프랑스 리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리옹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낯선 골목에서 아침마다 빵 냄새가 났고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모든 게 새로웠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웃 마들렌 비퐁을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1949년생으로 짧은 회색 머리에 항상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계단 앞에서 무거운 가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다가가서 도와드렸습니다. 며칠 후 마들렌이 작은 편지를 건네주셨어요.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는데 번역해보니 오늘 당신 덕분에 아침을 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장이 짧고 따뜻했어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아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를 내놓고 화분에 허브에 물을 주고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는 일상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바구니에서 열쇠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특히 좋았어요. 맑게 울리는 그 소리가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안도의 소리였죠. 이 소리를 잃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한국에서 복귀 제안이 왔습니다. 가족을 다룬 드라마로 황금시간대 방송이었어요. 오랜만에 주연 제안이었습니다. 대본을 읽으면서 한 줄씩 과거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제작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손을 털면서 심호흡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준비된 마음이었거든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미라라고 또렷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신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움찔했을 이름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큐사인이 떨어지고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켜졌어요. 스태프들의 발걸음 소리와 슬레이트가 부딪히는 소리, 모든 소리가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야외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용에서 느꼈던 바람과 비슷했어요. 나는 달아나지 않았구나.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세 개의 해가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 해가 가장 컸습니다. 아마 저를 그린 것 같았어요. 그 아래에 작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자. 내일 도라고요. 간단하지만 소중한 다짐이었습니다. 신작 공개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책가방을 정리해 줬어요. 연필, 냄새와 과일 껍질, 작은 구슬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보물들이었죠. 메모지를 꺼내서 짧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도 너희 덕분에 아침을 먹었다고요. 마들렌이 써줬던 문장을 빌려서 제 문장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그 편지가 제게 준 위로를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메모를 가방에 넣고 방에 불을 껐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자 멀리서 또렷한 쇳소리가 들렸어요. 자전거, 열쇠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처음 들었던 종소리와 겹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이제 도망의 신호가 아니라 머무름의 신호였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라는 걸 알려주는 소리였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오미라예요. 여러 역할을 거치면서 마침내 진짜 제 모습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들이 제 기억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 소리들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또렷하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미라.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떳떳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우유를 데우고 토스터에 식빵을 넣을 거예요. 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고 허브에 물을 줄 겁니다.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낼 거예요. 자전거 바구니에서 열쇠 부딪히는 쇳소리가 울리면 웃으며 대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몫의 아침을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마들렌에게 배운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요. 종소리는 이제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켜주는 소리가 되었어요.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에서 평안을 알려주는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제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